저 자신도 세대 교인이고요.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이나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히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2층도 있네요. 제가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젊은 분은 한 5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경륜이 많으신 것 같은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주로 대학생 같은 대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조명을 좀 낮춰주실래요? 파워포인트를 잘 볼 수 있게 강단의 조명을 좀 낮춰주시면 저도 편하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생각의 시작은 유엔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엔 대사를 했으니까, 유엔 대사를 하다가 지난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 이제 한 반년밖에 안 됐으니까 유엔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유엔에 여기 뉴욕에 가서 여기 실제로 유엔에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몇 분은 있는데 되게. 근데 저기 있으시네요. 여기 가시면은요, 이 뒤에 이 성냥갑 같이 생긴 건물이 유엔 본부 사무국이고요. 이제 각국 외교관들이 회의를 하는 곳은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왼쪽에 돔 같이 생긴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국의 깃발이 걸려 있죠.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그래서 193개국의 깃발을 매일 아침에 올렸다가 저녁 때 또 내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같으면 가만 놔두겠는데 매일 귀찮게 아침에 올렸다가 저녁 때는 또 내려요. 여기는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15개의 이사국들이 앉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양쪽 끝에는 2자리씩 비어 있죠. 그거는 이사국이 아닌 나라도 어떤 때 와서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맨 왼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약간 저랑 비슷하죠. 그게 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었을 때 2014년 12월 22일 날입니다. 이날은 사실은 우리가 2년 동안 이사국을 하고 마지막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이 끝이잖아요. 근데 12월 22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은 회의를 안 하니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가 앉아있고 제 뒤에 제 동료분들이 앉아있죠. 이 회의에서 이때 제가 좀 인상을 써서, 제가 사실 이거보다는 실물이 낫죠. 이때 좀 인상을 써서 저렇게 보여요. 근데 왜 인상을 썼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2년을 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보리라는 데는 인권을 하는 데가 아닌데 인권 상황이 너무 나빠서
안보리에서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역사상 그런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북한전에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이 인권 상황이 나빠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회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원래 페이스북 친구가 800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전날 15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는 제가 모르는 제 친구의 친구면은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지워버릴까 하다가 다 지워버리면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왜 나한테 이렇게 신청을 했지 하고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막 거기에 어떤 메시지도 보내셨는데 제가 대사님의 UN 북한 인권 연설을 봤는데 저는 뭐 제대를 앞둔 군인인데요. 제가 제대한 다음에 학교에 복학해서 그 전공을 자기 전공하던 거 하려고 그러는데 대사님의 연설을 듣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북한 주민이나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학하면 저는 딴 걸 하고 싶은데 대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친구를 다 받아들였더니 3달 사이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5,000명이 끝이에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5,000명을 받으면 더 이상 친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5,000명이 됐는데 그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은 제가 되게 답을 꼭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인생 상담 같은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걸 뭐 답을 몇 줄로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던 공부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다 제가 생각하는 걸 다 모아서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왜 북한 인권 연설을 듣고 이렇게 갑자기 심각한 생각을 하시게 됐지? 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그 건물에 무슨 거울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보니까 거울이 있고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시는 일이 있죠. 자기도 몰랐는데 저게 나네? 하고 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거울에서.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쁘다. 예,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쁜 분들이 많아서 내가 저렇게 이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 보면 내가 맥을 놓고 있으면 저런 표정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거울에 갈 때는 누구나 맥을 놓고 가지 않잖아요. 딱 이렇게 인상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거울을 주고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울 속에 자기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지 한번 해보세요 하고 거울을 줘서 실험을 했어요. 백인 여자들과 흑인 여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백인 여자들은 거의 다 여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흑인 여자들은 거의 다 흑인 여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미국이니까. 미국에는 백인이 훨씬 많죠. 흑인보다. 흑인 한 15%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보통 때 볼 때 백인을 훨씬 더 많이 보죠. 그러니까 백인 여자는
봤을 때 백인 여자다 이러지 않고 그냥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흑인 여자는 흑인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볼 때는 흑인 여자를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만약 아프리카에서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겠죠. 흑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인 여자는 백인 여자가 있다 이러겠죠.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거울을 딱 줬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사회적인, 환경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가해동이거든요. 서울의 북촌인데 제가 여기서 태어난 집에서 27년을 살았어요. 여기 보면 기와집이 많지만 저 뒤쪽에 보면 약간 일식 양옥 같은 게 있죠. 여기 목포도 오니까 약간 일본 일제시대 때 지은 집들이 있던데, 저도 그런 일제시대 때 지은 집,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태어났었고. 이게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이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거기 들고 있는 아기가 저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좀 넓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넓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길쭉해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저처럼 외교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이때는 외교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여기 우이동에서 1965년이라고 돼 있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는데, 그때는 1, 2학년만 남녀공학이고 3학년만 되면 남자반 여자반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남자만 있죠.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자기를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엄마의 아들, 내 동생들의 형, 이렇게 생각하다가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 한 반.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서울이긴 하지만 뭐 지방이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집에나 가서 내 친구가 사는 집이면 들어가서 여기 누구 있어요? 그러고 막 불러내서 놀고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파트에 사시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 다닐 때일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군대에 갔을 때도 있고, 또 누구나 해외에 처음 나가면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인데,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살아본 것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인데 제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이런 회식하러 나가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먹자골목 같은 거예요. 런던에 갔는데, 그럼 막 호객하는 사람 있죠. 삐끼 호객하는 사람이 와서 저희들한테 Are you Chinese? 그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냐? No. 그랬더니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이냐? No. 그랬더니 Are you Singaporean? 영국에는 싱가포르 사람이 많아요. Are you Malaysian? 다 No.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졌다 하는 표정을 하면서 Okay, what are you? 그러더라고요. What are you? 그럼 너 뭐야 도대체?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도 아니면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제 친구가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뭐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우리를 보고 계속 물어보는데 한국은 안 나오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케냐 사람인지 가나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저처럼 외교관을 오래 한 사람은 대충 보면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얼굴이 날씬하고 약간 아랍 사람처럼 코도 높고 이렇거든.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뚱뚱해요. 그리고 납작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뭐 외국 사람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은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알기는 어렵죠. 그냥 아시아 사람이구나, 중국 사람 아니면 뭐 일본 사람 아니면 요새는 한국 사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정체성과 남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하는 정체성은 또 다르죠. 우리가 우리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목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목포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광주 사람하고도 막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과 경쟁 관계,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축구팀이 축구하는 거 보면은 왠지 딴 나라 사람들은 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민족이 뭐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민족은 한민족이죠. 전 세계에는 8천만 명의 한민족이 있습니다. 8천만 중에 5천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500만은 북한에 살고 있고 700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미국에만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죠. 같은 한국어를 쓰고 역사를 같이 하고 문화를 같이 하는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북한을 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보다 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인류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인류이죠. 인류의 한 식구이죠. 여러분이 TV 같은 데서 뭐 아프리카에 애가 막 못 먹어서 말라가지고 팔이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막 줄자로 막 팔을 재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저거 유니세프 공익 광고 아니야? 나 전에 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옆에 그 아이의 엄마가 있죠. 근데 엄마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 애들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못 먹어서 그렇게 팔이 정말 막 줄자로 잴 수도 없게 가늘어졌을 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죠. 그거는 그 아프리카 사람도 여러분에게는 남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같은 인류로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 엄마가 그 애가 못 먹어서 팔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루하루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먼저 세계의 차원에서부터 정리해 보면요, 여기는 다 기독교인이시고 저도 기독교이니까 길게 올라가면 막 창세기까지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않고 인류의 문명, 인류가 문명을 만들고 살았던, 그러니까 원래 인류가 영어로 헌터 게더러라고 그러죠. 사냥하고 채취하면서 살았는데 한 10,000년 전부터는 정착을 했습니다. 즉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축도 키웠죠.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건데 왜 그때서야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힘들게 사냥하러 돌아다닐 거 없이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배고플 때마다 잡아먹자 하는 게 가축이죠. 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과일이나 그런 열매를 따먹는 것 대신에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기르면 우리가 추수를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한 10,000년 전에 시작해서 문명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전원이 나서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게 주된 일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산다면 그 중에 10명만 농사를 져도 100명을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뭐 하죠? 나머지 90명은 다른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구두만 만들겠다, 신발만 만들겠다, 나는 옷만 만들겠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왕이다, 당신들을 다 지켜주고 당신들은 농사를 져서 나한테 먹을 걸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문명을 만들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여러 군데 생겼죠. 문명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발견해서 이런 식물을 심으면 아주 맛있는 게 나온다 하는 거를 자기만 알고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시 그 농작물을 찾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심어봐야 소용없어, 이건 아무것도 안 나, 이건 쌀이거든, 이거 심으면 쌀이 나 하고 가르쳐 주고, 말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문자로 적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정도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1000년,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선조들이 배운 것을 문자로 적어놓고 정보화해놓고 그것을 우리는 태어나면 20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문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문명은 서양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이 생기고 보다 사람들이 다양한 일, 먹고 사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니까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시장이 생겼습니다. 시장이 생겼고 돈도 생겼죠. 그리고 물자를 비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모아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생겼어요. 옛날에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열매를 따먹을 때는 부자가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부자가 있습니까?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빨리 먹어야지,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 갖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자가 아니었는데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니까 부자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 18세기서부터 산업화가 됐죠. 산업화라는 건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그전엔 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손으로 만들면 하루에 아무리 신발을 많이 만들어도 30개밖에 못 만드는데 기계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몇백 개, 몇천 개의 신발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산업화가 되니까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손은 까딱 안 하고 그냥 생산 수단을 다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계속 생산을 하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는 점점 더 심해졌고 20세기 초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개인들이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은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회를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요인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의 본성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본성은 농사를 졌을 때 농사를 져서 내가 1년에 쌀 한 가마니밖에 못 먹으니까
나는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쌀 한 가마니를 먹어도 쌀 100가마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쌀 100가마니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또 남들에게 팔 수 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그거를 무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진 다음에도 많은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사회복지, 그 다음에 요즘 어느 나라를 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소득세, 최고소득세가 한 40%에서 60% 사이죠. 우리나라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 중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3분의 1은 하나도 안 내요. 그렇게 소득이 낮아요. 그런데 소득세를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한 45% 정도 소득세를 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얼른 들으면 그거 굉장히 불공평하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 어느 정도 가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는 세제 같은 것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빈부의 차이는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많이 하는데, 세계화가 되면 그게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가장 원가가 낮은 곳에 가서 생산을 하고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곳에 가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세금을 통한,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같은 걸 하려고 해도 기업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글로벌인데 세계 정부는 없어요.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와 99%가 가진 재산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열심히 이렇게 산업화시키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구를 망쳤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고 그러죠.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지구의 공기를 CO2, 이산화탄소의 양을 너무 늘려놔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8년 전에 북극에 가까운 곳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극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1년 내내 얼음이 있는데 이제 그 얼음이 점점 작아져서 그럼 북극이 바다가 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갔을 때는 이번 금세기 안에 여름에 북극에 얼음 한 조각 없는 날이 올 거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 1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의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곰이 엄청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왜냐하면 북극곰은 북극에는 식물이 없잖아요. 꿀도 없고 열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물만 먹어야 되는데, 동물을 먹으려면 북극곰은 이렇게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보호색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까이 가도 딴 동물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우를 잡아먹든 아니면은 물개를 잡아먹든 북극곰이 가까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잘 보이죠, 북극곰이. 그렇다고 색깔을 갑자기 갈색으로 자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인간은 또 싸움을 합니다. 처음부터 싸웠습니다. 인간은 왜 싸움을 하죠? 처음에는 동물이나 같은 이유로 아마 싸움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먹을 걸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려고 싸우죠. 그런데 사람은 동물보다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전쟁.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도 전쟁을 했죠. 이념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간의 전쟁을 했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기를 발전시킵니다. 무기를 발전시켜서 전투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급기야는 핵무기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는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로시마에 1945년에 핵폭탄을 떨었을 때 떨어뜨리는 순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한 7만 명 정도가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폭탄 하나가 14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는, 목포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한 25만 안 되시죠? 근데 요즘 핵폭탄은 그때 핵폭탄의 한 100배는 강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원시적인 핵폭탄이 떨어뜨려서 7만 명을 죽였으면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건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핵무기는 다른 어떤 무기와도 다르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핵을 못 갖게 해야 된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쓰여지기 전부터 우리는 한반도에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딴 나라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 미국에 특히 서양에서 온 미국 사람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 말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 살은 지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어디 살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살다가 미국으로 왔죠.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남미에 살기 시작한 지 600년이 안 돼요. 그럼 그 전에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남미가 됐든 북미가 됐든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우리랑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거의 99% 동일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인류가 동쪽으로 이동할 때 계속 이동해서 알래스카로 넘어간 사람들이 북남미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만 5천 년을 넘게 살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도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비교적 우리는 딴 나라에 쳐들어가거나 딴 나라에 의해 점령되거나 하는 일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아까 거울 보는 얘기했죠. 그것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면 자기의 얼굴 속에 상당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를 자꾸 먹을수록 요새는 어떤 때 거울을 보면요, 거울 속에서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네, 우리 어머니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거울 속에 얼굴을 보고 누가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쁘죠.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50살이 넘고 그러면은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5천 년을 넘게 살았고, 결국 우리의 조상들이 아이가 아이를 낳고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특징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2000년 전 삼국시대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벽화죠. 여기에 나온 말 달리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또 이것도 삼국시대 벽화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귀 부인의 얼굴을 보세요. 오늘의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죠.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 씨름에 나오는 어떤 아저씨 얼굴을 보세요. 이거는 신미양요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조선 말에 침략했을 때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포로로 잡힌 분의 얼굴이에요. 아마 이분은 자기가 사진 찍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진이라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표정을 보세요. 엄청 걱정하시고 계시죠.
포로로 잡혔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의 얼굴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위안부가 뭔지 아시죠? 학생들도. 위안부로 잡혀가는 소녀의 얼굴입니다. 이 소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녀가 아니고 할머니죠. 지금도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 이건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했을 때 만세를 부르고 있는 어떤 아저씨의 얼굴입니다. 그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어린애, 소녀가 자기도 어린애인데 또 어린애를 안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UN 사진사가 찍은 거예요. 이건 오늘의 남한과 북한입니다. 남한애나 북한애나 뭐 달라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과제를 3가지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죠.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중동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중동에 많이 나가서 일했죠. 건설 일도 하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공사했대요. 그렇게 한 푼 두 푼은 1달러 2달러 모은 걸로 우리가 오늘의 서울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이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밑에 그래프를 보세요. WEF나 IMD가 만든 세계 경쟁력, 국가 경쟁력인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제일 좋았을 때는 11위를 한 적도 있죠. 근데 지금은 29위. 왜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나 하면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앞서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KBS의 인간극장이라는 방송이 있죠. 거기에 과테말라는 커피의 나라거든요. 커피의 나라 과테말라에 가서 우리 청년 5명이 커피숍을 하는, 카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은 커피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커피가 많이 나는 과테말라에 가서 커피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원두를 사서 거기서 커피숍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잘하니까 인기가 엄청 좋아요. 과테말라에서. 그래서 이 세계 속의 경쟁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점점 더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하는 것을 이기고 그런 세계적인 커피의 나라에 가서 내가 커피숍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전거 만드는 데서 일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는 자전거 수출도 안 하는데 왜 글로벌 경쟁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사가 만드는 자전거가 중국에서 만드는 자전거보다 더 값싸고 품질 좋은 자전거를 못 만들면 중국에서 자전거를 수입하다 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전은 저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재분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세를 올리고 아무리 사회보장을
높이고 아무리 최저임금을 높이고 해도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정부는 없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대출 증가 추이죠. 현재 1,300조의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태백이 싫다, 청년 실업. 우리나라가 OECD 35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면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개도국 사람들은 자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OECD는 선진국의 모임이죠.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1위라는 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왜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뭐 받아쓰기 시험 봐가지고 90점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돌아오죠. 엄마 나 90점 맞았어. 오늘 처음 시험 봤는데. 그러면 엄마가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딴 애들은 하고 물어보죠. 딴 애들이 85점, 80점 뭐 이렇던데 그러면 막 칭찬받고, 딴 애들이 93점, 95점 그렇던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좀 더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외교관이다 보니까 애들을 어릴 때 미국에서도 학교를 많이 보내봤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요,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런 학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애들하고 협조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딴 애들하고를 배척하고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엄청 야단 맞고, 남들하고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칩니다. 처음에 2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인성교육이 아니고 그것이 초등교육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받아쓰기 하고 구구단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시험을 쳐서 시험 결과를 가져오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딴 애들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과 함께 사는 세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남과 경쟁하는 세상.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은 너의 경쟁 상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경쟁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했죠. 우리가 해방 후에 4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왔던 거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는 엄청 높고 자살률 1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축구 잘하는 애도 있고 노래 잘하는 애도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든 간에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남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지니 지수라는 거, 지니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불평등 개수예요. 이 바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소득 분배가. 근데 여러분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덴마크를 보세요. 이 회색 바는, 회색 막대는 세금을 걷기 전에 불평등이고, 파란색은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를 한 다음에 불평등이에요. 근데 덴마크 같은 나라를 보시면은 회색은 굉장히 높죠. 근데 파란색은 굉장히 낮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세금을 통해서, 세제를 통해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가운데 있죠. 우리 한국은 회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득은, 소득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한 다음에 파란색 막대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과제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북한은 밤에 전기가 없어서 등을 못 켜가지고 이렇게 깜깜해요. 마치 우리 남한이 섬 같으죠.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5천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72년째 분단됐습니다. 이 분단을 우리 시대에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북한과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어떤 때 봐도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이 오늘의 한국, 오늘의 우리를 북한 동포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여기 이제 다들 기독교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시대 이러한 과제를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제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제 스스로가 남들 앞에 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아까 오늘 예배에서도 나왔죠.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런 오늘 그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거지가 부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결국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과제들, 우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도 경제 개발을 하고 개혁을 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데 소수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나 만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경제 개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성경적인 구원의 메시지,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것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나가시면은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얼굴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